만삭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카펫에 쏟아진 와인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저는 구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만삭이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도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파티에 온 친구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킥킥거렸죠.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들은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니까. 웃음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했다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섰어요. 그들은 화려한 파티장을 잠깐 둘러보더니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아가씨. 상무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파티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음악도 끊겼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어요. 샴페인 잔을 들던 손들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아파트 정문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의 위용이었어요. 맨 앞 차에서 내린 사람.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부터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내 뒤엔 항상 아빠가 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제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면 그 공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법인가 봅니다. 민수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범함이 편했어요. 화려함에 둘러싸여 자란 제게 민수의 소탈함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반대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말씀하셨죠.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내 딸이 아니다. 한 푼도 안 준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재산도 배경도 집안도 필요 없었어요. 민수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의 모든 지원을 끊고 재벌가 딸이라는 이름표도 스스로 벗어던졌어요. 아버지 회사 이름도 제 배경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라는 한 사람으로 민수 곁에 서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몇 명 없었고 축의금도 거의 없었어요. 웨딩홀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고 드레스는 대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부잣집 딸이라더니 빈손으로 오네 쯔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작은 투룸에서 살았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다녔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시댁은 저를 처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할 공짜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면 을에 저만 부엌에 세워두고 집안 청소도 을에 제 몫이었고 시어머니 병원 동행도
장보기도 전부 제 차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깝다 부잣집 딸이라더니 거짓말이었나 봐. 친정에서 연락도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삼켰습니다. 친정에서 연락이 없는 건 제가 먼저 끊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연락을 하면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내 힘으로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 은지는 제 옷장에 제 허락도 없이 들어와 마음에 드는 옷을 집어가기 일쑤였어요. SNS 인플루언서라며 팔로워 10만 명을 자랑하던 아이였습니다. 반품된 옷을 제 옷장에 넣어두거나 파티에 필요한 소품을 당연하다는 듯 빌려가기도 했어요. 항의하면 더 시끄러워졌기에 저는 대부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민수는 조금씩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장인어른한테 연락 좀 해봐.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아빠랑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딸인데 안 주겠어? 한 번만 해봐. 그냥 전화만 한 통 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처음엔 부탁하는 말투였다가 나중엔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말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었는데 민수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애까지 생기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장인어른한테 연락 한번 해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 뒤에 있는 재산을 사랑한 거였구나. 하지만 저는 그 후에도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헌신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저를 진짜 식구로 받아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희망이 저를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앞두고 터졌습니다. 호텔 뷔페는 돈 아깝다. 집에서 한다. 손님 10명을 집에서 대접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임신 9개월, 만삭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당신 요리 솜씨 좋잖아. 한 번만 고생해줘, 응?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재웠어요. 퉁퉁 부은 발목을 이끌고 마트를 3번을 드나들었고 불러오는 배를 안고 주방에 꼬박 서 있었습니다. 잔칫날 당일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술을 따르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챙겼어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도 마침장이 형편없어서 그런지 애가 손이 빠르다니까. 역시 배운 거 없는 애들이 몸 쓰는 건 잘해. 시누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 걔 없으면 우리 집 청소는 누가 해? 절대 걔 살려주지 마. 저는 주방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달 내내 지켜온 마음이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가정이 아니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안락함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하세요. 제 부모님 모욕하는 건 못 참습니다.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매몰찬 손찌검과 남편의 방관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손님들 계신데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네, 저 미쳤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괴물이죠. 저 지금 나갑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제 등 뒤로 비아냥이 쏟아졌어요. 어디 갈 데 있으면 가봐. 내 아버지가 리어카라도 끌고 와서 너 데려간대. 저는 짐을 챙기다 말고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분함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그냥 지침인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 뒤 시어머니에게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기 좀 살려줘야 하니까 와서 손 좀 거들어라. 사람 부르면 다 돈이잖아. 만삭인데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또 며칠 동안 핀잔을 들을 게 뻔했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 안은 이미 파티 준비로 한창이었어요. 화려한 꽃 장식, 샴페인 타워, 케이터링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다 돈으로 보였어요. 저한테 서빙을 시키면서 이런 파티는 차리는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두르고 음식 나르고 치워. 은지 친구들한테 창피 주지 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받아들었어요. 샴페인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이 떨어뜨린 냅킨을 줍고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10개월의 만삭인 여자가 파티장을 오가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지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와, 이 카펫 어디 거야? 너무 예쁘다. 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번에 계약 따내서 사준 거야. 수입품이래. 그리고 은지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아, 저기 있는 사람? 우리 올케야. 우리 오빠가 불쌍해서 걷어주네.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샴페인을 따랐어요. 잔이 넘칠 뻔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만삭인 몸으로 서너 시간을 쉬지 않고 서 있었으니 버티질 못한 거죠. 휘청하며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와인이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은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 미쳤나봐. 이게 얼마짜리 카펫인 줄 알아?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들은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니까.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지가 얼른 웃음을 되찾으며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략기획팀 김 팀장과 비서실 박 실장이었어요. 제가 친정에 있을 때 친동생처럼 아끼던 부하 직원들이었습니다. 은지는 자기 인맥을 자랑하려고 이들을 억지로 초대한 거였어요. 대기업 임원들이 자기 파티에 온다는 걸 SNS에 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다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아, 아가씨.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 실장이 제게 달려왔어요. 아니, 상무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은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무님, 무슨 소리예요? 박 실장이 은지를 차갑게 돌아봤어요. 지금 우리 회장님 따님을 이렇게 부리셨습니까? 은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왜 회장님 따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와인 자국도 털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손에 든 앞치마를 은지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 카페? 우리 아빠 회사 계열사에서 수입하는 거야. 오빠가 따낸 계약. 우리 아빠가 불쌍하다고 던져준 껌값인 건 몰랐나 보네.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굳어 있었어요. 박 실장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를 상무님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10분 뒤 집 앞으로 검은 세단 5대가 도착했어요. 아버지의 비서들과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제게 달려왔어요. 찌지야 이게 무슨. 저는 조용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참았어요. 쓸모없다는 말 들으면서 만삭인 몸으로 무릎 꿇고 바닥 닦으면서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실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님, 회장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지시하십시오. 저는 잠시 파티장을 둘러봤습니다. 겁에 질리는지 굳어버린 친구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 민수 씨 회사로 들어가는 모든 물류 계약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은지 씨 SNS 계정에 올라간 우리 회사 제품 협찬 전부 회수하고요. 박 실장이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3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셨죠.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 늘어선 검은 세단들을 보고 굳어버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 이혼할게요 뭐?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뒤에 돈을 사랑했잖아요. 장인어른한테 연락하라고 돈 좀 받아내라고. 3년 동안 그 소리만 하셨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제 끝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뒤돌아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었어요.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냥 사랑인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얼어붙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이혼은 성사되었습니다. 민수는 위자료 3억을 지불해야 했어요. 저는 필요 없었지만 제 아이를 위해 받아뒀습니다. 시댁은 모든 걸 잃었어요. 민수의 회사는 계약 중단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고 은지는 SNS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남의 호의에서 온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대가였죠.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3년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처음 안아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누구의 말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요. 얼마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 씨, 저는 이제 회장님 따님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냥 제 딸의 엄마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혜는 3년을 참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그런데 돌아보면 그 3년 동안 지혜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일상이었죠. 만삭의 몸으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그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그 순간, 지혜는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혜처럼 버티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거라고, 내가 더 잘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